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상여폐지 실질심사 소명자료, 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대상 여부할 때 이제 연락 옵니다.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이제 뭐 요거는 제가 썼던 것들인데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코사큐페 이거 아니 한국거래소입니다. 회생 방법에 이제 무슨 실질심사 소명자료를 내고요. 그다음에 회생계 요건 법원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법원에다 관리인 그래서 관리인은 보통 대표이사가 하고요. 회생법인에다가 좀 지워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적격성 실질심사 적격성 이제 회생계 그 부분은 좀 이제 안 넣나 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여기 보면 소명 자료하고 계획안하고 이제 개선 계획서를 좀 제출하게 됩니다. 예. 우선 실질심사 소명 자료는 뭐 형식은 없는데 딱 포뮬러가 정해져 있어요. 회사의 현황, 서설, 뭐 들어간 일, 뭐 지금 현황, 뭐 회사의 개요. 이거 공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 이제 사업 보고서에 많이 있는 거라서 그냥 막 쭉쭉쭉 쓰면 돼요. 쭉쭉쭉 쓰면 되고 또 법무법인에서 이 양식을 갖고 옵니다. 다른 회사들 제출했던 것들을 막 다 갖고 오기 때문에 좀 바꿔가지고 제출하면 되고요. 이 전 임원의 횡령배임 등에 관련 사항 요거 이제 변호사님 좀 쓰시죠.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횡령금액은 무조건 횡령금액은 다 추징 보전돼가지고 회사에 손실이 없다. 아니면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미만이기 때문에 금방 보전된다. 뭐 이런 아름다운 소설 막 쓰시고 그다음에 영업의 지속성. 상품의 영업이익을 계속 낼 수 있다. 현재는 못 내더라도 앞으로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 무언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관한 증빙 자료가 있다. 아, 참고로 저희는 정보통신회사인데 각 집을 외식 프랜차이즈 뭐 이랬다. 그리고 재무 상태 요거는 이제 회계사님들이 좀 써주시고 개선 계획을 위한 방안 그래가지고 위상진자 들어오고 뭐 또 누구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막 하겠다. 그리고 매출 사업 계획서 뭐 쓰고 뭐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써가지고 3개년 향후 추정치 뭐 이런 것도 씁니다. 그리고 배임 메뉴는 있지만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제 지분율이 좀 불투명하지만 지분율이 낮지만 뭐 돈을 끌어와가지고 지분율이 높은 최대 주주를 영입하겠다. 그리고 뭐 경영투명성은 이제 이사회하고 독립경영하고 사회이사하고 감사하고 뭐 이제 아름다운 헛소리 막 쓰는 거죠. 아, 이제 쓰는 거고. 내부 통제, 요거 두 개 엮이는 겁니다. 경영투명성하고 내부 통제, 여러 가지. 운용 실태는 실제 이제 페이퍼워크가 아니라 실제 감사를 하고, 뭐 독립성을 지키고, 사회이사에서 항상 보고, 아름다운 얘기를 막 하고, 결혼은 살려주세요. 결혼은 이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43페이지, 뭐, 레포트 좀, 복잡한 레포트 정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요 이제 워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글. 요거는 이제 옛날이었으니까 한글로 이게 쭉쭉쭉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림이나 이런 건 잘 안 납니다. 다 숫자하고 워딩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너네 이제 성역표시 뒤져 했을 때, 그럼 너네 우리 죽기 전에 좀 법원에 한번 그냥 가자. 법원에 가면 회생 계획안을 이제 법원에다 제출합니다. 내용은 가히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내용은 그 대신, 요거는 좀 많죠. 아까 치면 97이잖아. 아까 치면 별 대출이 없었는데, 요건 본문만 이런 식으로 냅니다. 똑같죠. 이르게, 이, 현재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회색 현황, 뭐 경과, M&A 주요 내용, M&A 회생 계획을 살리려면은 M&A가 무조건 돈이 들어와야 돼요. 네, 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뭐 권리 공부, 뭐 구주의 변경 시점, 요건 이제 감자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권리 공부 변제 방법 이런 것도 쓰고 이제 회수 긴급 방법, 이런 돈을 어떻게 이제 갚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요거죠. M&A 주요 내용. 뭐, 주주의 권리 관계, 뭐, 신주 관계. 이 신주라는 거는 이제 실제 돈 집어넣었을 경우에 신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재판, 뭐, 운영 자금의 조달, 관리인의 보수, 거의 안 받겠다고 쓰죠. 그리고 회생제초 종료했을 때, 이제 폐지 신청 사유, 회생제초 폐지 신청 사유, 뭐, 이런 거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치면 여기 보시면 97페이지잖아요. 요거 이제 별표 목차라고 해서, 요거, 아까 요 본문의 하나하나마다 증빙을 별첨으로 붙입니다. 별첨은 이제, 이 법원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법원은 똑같아서요. 그래서, 요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한 130에서 100, 한 40인가 70페이지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포뮬러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님, 요런 것들 전문을 하시는 변호사님이 있어가지고, 양식에 이제 맞춰가지고, 핵심은 어떤 놈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청산 배당률표 이런 거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사님하고 같이 해야 돼요. 요건 변호사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회계법이나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아, 그래서 회사를 가장 잘하는 법원에서도 회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망하게 한 놈이라고 할지라도 대표이사를 관리에 넣습니다. 음. 특별하게 그 사람이 대명령으로 법정 구속되지 않는 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음. 그러면 이제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한 그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그 회사 대표이사를 지정을 하는데 그러면 아, 논란도 지정은 많, 아니고요. 지정은 예, 아니고 관리는 대표이사 지가 하겠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웬만하면 다 걔를 해줘요. 근데 물론 이러면 항상 소액주주들하고 채권자는 길길이 날 때입니다. 그렇죠, 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이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자기 개인들이 당하기. 근데 법원은 맨날 이런 애들 오잖아요. 이런 애들 맨날 오기 때문에 항상 있는 일이라서 그냥 대표이사 시켜요. 대표이사 시킵니다. 음, 대표이사가 배임행령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야. 그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영업 전무는 CF에 시켜요. 기존에 있던 놈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싹 다 구속되고 뭐 이러면은 관제인을 따로 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회계사들 뭐 이런 사람 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요거는 파산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은 아니고요. 따로 지정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아니면은 이제 그 채권자들이 채권자들이 해주시다 지정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회생 계획이잖아요. 회생 계획 할 때는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가 제일 잘하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써요? 네. 부경영사에 좀, 음. 다 이거 변호사하고 회계사하고 회사 사람이 쓰는 거지. 물론 대표이사가 쓰지는 않겠죠. 밑에 이제 또래 같은 애들이, 저 같은 애들이 막 쓰는 거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하고 회계사가 거의 씁니다. 거의 대부분 양식은 아까 치면하고 거의 그 일장, 대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선화, 뭐 이런 건데, 아까 치면 여기도 보면, 커서, 뭐, 심사의 연황, 뭐, 이렇게 된 이유, 뭐, 이런 거 쓰거든요. 네. 소명제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양식이 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죠. 이제 별별 목자는 이제 구분은 여기 좀 목차가 좀 많아요. 후문 자료들하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요거 증빙들을 내면 극이 법원의 판사하고 법원의 회계사들도 있어요. 채권단 회계사들도 있기 때문에 걔들도 봐요. 근데 웬만해서는 다 넘어가 줘요. 살려야 되니까. 죽으면 진짜 다 거지 됩니다. 죽으면. 청산은 뭐 청산하면 돈을 못 건집니다. 하나도 못 건져요. 왜냐면 청산하는 회사 뭐 물건 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화산관제에 넘어가면 그냥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화산관제인 두 배도 안 나옵니다. 다 청산해도 이거. 그래서 이 청산 배당유표 나와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줍니다. 재생계획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시심사 들어갔고 회생 계획안 제출됐다 그러면 저게 통과돼가지고 잘 살아날 거냐 안 살아날 거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거고 그 부분 아까 설명 잘한 것 같고요. 잘해주신 것 같고 그 IR을 담당하는 공시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저런 회생 계획안 제출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냐 아니면 딴 길을 찾아봐야 되냐는 게 궁금한 게 있을 건데 그렇다면 그렇죠. 여기서 질문 하나 네. 우리 회사가 회생 계획안 제출을 해야 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회사다. 그러면 네. 내가 저런 경험을 쌓았을 때 네. 딴 회사로 이직할 때 큰 도움이 되나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스펙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을 뭐 서울의 뭐 스카이 대학 나오신 분이면 바로 도망가야 돼요. 실제 심도 들어가기 전에 도망가는 게 좋은 곳이 새겨지는 거예요. 안 좋습니다. 상장사 임원이 될 때도 등기 임원 될 때 써야 돼요. 최근 5년 내에 상장 폐지 임원으로 재직한 경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야 됩니다. 무조건. 상장 폐지 되기 전. 그런데 저 같은 이제 조그마한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일반 4년제 나오고 그냥 그렇다고 하면 내가 레벨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대기업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런 걸 한 번은 경험해 보면 보는 눈이 좀 달라지죠. 세상의 다른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직을 할 때도, 이직을 하면 상당히 나를, 내가 면접자가 되면 면접관들은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걸 보면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 자본시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뭐, 자코리아나 사람 이런데 이런 상yap폐지 경험 이렇게 회사 경력 올리면 똑같은 사람, 지금 이렇게 되는 회사, 비슷하게 항상 상장사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에 항상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에서 제의도 옵니다. 제의도 옵니다. 와서 저번엔 실패했지만 이번엔 잘해보자. 아니면 공시를 받는데 말짱해. 그럼 그 회사 이제 곧 조만간 이제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위태위태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주 경험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만 하면, 뭐, 확실히 레벨업은 되죠. 공시를 바라보는 개념이라든지, 숫자를 바라보는 개념이라든지, 어, 경영자들이 의사결정할 때의 어드바이스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그때 당시 30대 때에, 이때 당시는 정말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돈도 안 되고 막 했는데, 지금 이제 한 십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좋은 경험이야. 아, 하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뭐 돈을 그렇다고 해서 다시 경험한다라면 돈이라도 많이 받고 싶다. 뭐 이런 거? 네, 그 말은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자, 내가 주온 글씨가 새겨지더라도 이쪽 업무를 계속 하고 싶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계속 해나갈 거다. 리스크를 좀 안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쪽 업무 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여기 정상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돈을 잘 버는, 내지는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뭐 굳이 뭐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